검사 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물질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로 상부 위장 관 촬영 수술. 그래서 상부 위장 관 촬영 수술 같은 경우는 UGI라고 해서 upper 상부의 가스트로는 위고요. intestinal I는 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와 소장 검사를 할 때 혹시 여러분 바륨이라고 아세요? 바륨? 진정제예요. 막 경련할 때 주사를 주는 약인데 이 진정제가 들어있는 약을 이렇게 먹여요. 바륨이 들어있는 조영제라고 얘기해요. 조영. 불빛에 반응을 하는 물질이라 이걸 먹고 이게 이렇게 약이 들어가서 이렇게 소장을 훑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거기가 이제 닿는 점막, 식도, 위장, 십이장 점막 안에 그게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환하게 보여서 그 안에 출혈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밖에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나타난대요. 근데 얘가 진정제이기 때문에 장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요. 이해되죠? 막 경련할 때 얘를 느리게 만드니까 장의 연동 운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얘를 먹고 조영 수술, 상부 위장관 조영 촬영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묻어있는 동안은 장이 안 움직여서 변비를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하냐면 수면 마취에 민감한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그 사람들은 위내시경 못 하거든요. 어르신들 또는 이 수면 마취에 뭔가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 사람들 또는 수면 마취제에 뭔가 특이적인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대상자 여러 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상부 위장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되면 내시경이 가장 정확해요. 근데 내시경을 지금 못해. 왜? 수면 마취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영제 먹고 사진 찍어서 엑스레이로 보는 거거든요. 완벽도는 좀 떨어지지만 제법 정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쓰는 약이 어떤 약이라? 바륨이라고 하는 진정제라 얘는 장의 운동을 느리게 해서 물을 계속 먹어서 얘를 빨리 배출하지 않으면 변비,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또 위험부담을 갖게 되고요. 또 이거 상부 위장관도 조영제로 하지만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대장 조영제, 그러니까 대장에도 얘를 뽑아서 엑스레이 찍는 이런 이제 촬영 기술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뭘 하냐면 조영제를 쏴요. 관장 용액으로. 그러면 걔가 또 장에 흡수돼가지고 엑스레이 찍을 때 정확한 이 검사 결과를 유출할 수는 있지만 또 어때요? 대장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또 변비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물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이제 이 조영제를 써서 검사를 하는 엑스레이를 찍는 이런 검사 방법에서 우리가 환자가 검사 이후에 뭐를 해야 된다? 수분 섭취를 하루에 3-4배 더 이상으로 해서 변비를 예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그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많이 물어봐요. 9개월 된 비군의 출생 시 몸무게가 3kg였고 비군의 12개월 때 예상되는 몸무게 아까 요 영아기 때 성장 발달의 피크점을 찍기 때문에 몸무게 몇 배? 키 몇 배? 그렇지. 요 발달 단계는 정상 발달 단계를 계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수시로 몸무게와 키를 재거든요. 근데 얘가 12개월 됐대요. 될 때 몸무게가 태어날 때 3kg였으면 몇 kg여야 돼요? 그렇지. 9kg. 만약에 키가 50cm였어. 그러면 그죠? 남이 하는 거 따라라도 해. 옆에 써놔. 키도 물어보고 키도 75cm 정도 돼야 되는 거야. 보통 신생아 키가 50에서 51, 2cm 정도 되거든요. 이거 많이 부족하면 애기 성장이 많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고 성장이 안 됐다는 거 애들은요 나중에 장기도 제대로 성숙하지 않고 뇌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형의 중요한 인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키, 몸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인의 심폐소생술 할 때 맥박을 확인하는 것은 맥박은 경동맥, 뇌로 가는 가장 위에 있는 동맥이죠. 그래서 이제 경동맥을 확인하는 거고요.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을 해가지고 요거를 제거하거나 레이저로 아니면 인공 수정체 삽관하는 이런 시술을 하는 것을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수정체는 무슨 역할을 하는 안구 구조냐면 이렇게 안구가 아이볼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 공처럼 이렇게 두개골 안에 위치해 있고요. 바깥에서는 흰자의 일부분인 공막, 검은 자의 각막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검은 자 안에 빛이 들어가는 구멍, 동공이라고 하는 구조가 바깥에서 확인되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사물을 식별을 할 때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이런 뇌의
반사에 의해서 시각 영역에 의해서 사물을 식별을 할 때 빛의 크기에 따라서 이 빛을 굴절해서 시각을 망막에 전달하고 그걸 흡수해서 뇌로 보내는 이런 신경 구조가 안구 안쪽에 다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시각에 대한 이미지와 빛이 굴절돼서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시상을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렌즈의 역할을 수정체가 해요. 그 수정체가 맑고 투명해야 빛도 굴절되고 시상을 망막이라고 하는 이 스크린에다가 제대로 이렇게 투영시키는데 그게 뿌얘지거나 두꺼워지거나 제대로 반응 안 하게 되는 병이 바로 뭐다? 백내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노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병이라 건보에서 예전에 백내장 수술을 다 지원해 줬죠. 실비에서. 근데 요새는 실비에서 백내장 수술 지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갖고 지금 이제 백내장 수술을 특성화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던 강남에 이런 안과 병원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실비에서 크게가 1,000만 원짜리 수술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백내장 혼탁 때문에 수정체 혼탁 때문에 백내장을 많이 경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과에 가게 되면 보통 많이 오시는 분들이 뭐예요? 백내장 환자분들. 그분들의 문제는 수정체 혼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정체 혼탁 때문에 빛 번짐이 심하고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제대로 시상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한다? 백내장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이런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안압이 상승되는 것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고개를 확 든다거나 애채 기침을 한다거나 코를 팽 푼다거나 이런 안압이 상승될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금기시해요. 그게 백내장뿐만이 아니라 귀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 안구, 귀 이쪽과 관련된 수술을 하면 우리가 안압이 상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재채기, 기침, 코풀기 같은 일상생활에 안압이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 재채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코도 이렇게 풀어야 되고 기침도 컬럭컬럭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재채기, 코풀기, 기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해야지 수정체를 봉합해 놓은 부위가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 들지 않고 재채기, 기침, 코풀기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보통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자꾸 물건 옮겨. 여기 있는 거 저기로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노인의 낙상 예방 나오죠. 노인의 낙상 예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활동으로 옳은 것 몇 번? 밤에 간접 조경을 켜둬야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죠. 노인은요 2-3시간에 한 번씩 요일을 느껴요. 왜 그래요? 방광 용적이 2분의 1로 줄었어요. 우리는 방광 용적이 한 500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꾹 참으면 아침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방광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 되게 되면 방광의 기능이 용적이 2분의 1로 줄기 때문에 150 이상만 소변이 새도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근데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잖아. 그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슬로우 모션. 관절도 뻑뻑한 상태로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걸리거나 미끄러지게 되면 화장실 가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계시는 집에는 화장실로 가는 간접 조명이 반드시 켜져야 되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난간 설치가 필수적이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를 근무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낙상에 있으면 모두 병원의 책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낙상 예방, 밤에 화장실 갈 때 간접 조명을 켜둬야 한다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닥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의 영양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칼슘 부족은 노인이 되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상태인데요. 칼슘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콩으로 된 제품들 많이 식사에 포함시키죠. 두부, 순두부, 연두부, 계란, 우유, 두유 이런 거 어때요? 어르신들 식단에서 빼놓지 않고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영양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지요. 여러분들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무슨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아까 욕했잖아. 비타민 D. 칼슘이 뼈로 가게 하기 위해서 돕는 조력제 역할은 비타민 D가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잘 합성되기 위해서 무슨 욕도 해야 돼? 일광욕도 하면서 칼슘 섭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뼈가 튼튼하게 자기 기능을 하려면 골격과 뼈의 기능이 잘 호환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데, 어른들은 근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몇 분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걷기라도 운동을 해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는 수중 운동, 관절에 무리가 없는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같은 활동,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우리 노인 간호에서 얘기가 됐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한 노인과 그렇지 않고 바로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노인은 어때요? 생애 마지막 컨디션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영양관리는 칼슘 부족이 오지 않도록 한다. 워낙에 나이가 드시면서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불포화 지방 아니면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위주로 섭취를 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67세 남씨의 시기로 옳은 것은, 이 만성 신부전은 신장 두 개가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자기 기능, 그 다음에 조혈 관련된 호르몬 대사 기능, 이런 걸 다 못하게 되는 거야. 조혈을 못하게 되니까 혈구가 부족해가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빈혈도 오고 여러 가지 혈구적인 문제들, 혈소판 이 지혈 효과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혈구적인 문제들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혈액의 노폐물 대사가 안 되니까 어때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혈액을 걸러주는 기능을 못하니까 제발 투석이라고 해주세요. 투석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요법으로 혈액을 계속 이틀에 한 번씩 가서 걸러내고 거기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다시 몸으로 귀환시켜주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치료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틀에 한 번씩 가서 6시간씩 누워가지고 혈액을 계속 투석해. 그러면 그 혈관을 또 어떻게 매일매일 찾을 것이며, 들어가는 혈액이 들고 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감염에 대한 부분, 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이거 굉장히 어때요? 골치 아픈 일이라 만성신부정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신장을 이식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상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 투석 혈액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을 겪어가지고 참을 수 없는 소양증 때문에 온몸이 피떡이 되는 환자들도 많아요. 혈압도 막 이제 높나들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전 환자는 사실은 우리가 내과적으로는 병원에서 가장 스베리텐,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보는 것이고, 이 만성 신부전이 오기 전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죠. 신장의 컨디션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 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고지혈증 이런 거 예방해야 되고요. 운동 잘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아야 되고, 음주, 흡연 다 끊어야 되고요. 마약도 끊어야 돼요. 떡볶이 이런 것도 끊어야 돼. 그건 못 끊어요? 다 끊는데 마약까지 끊는 마당에? 그죠?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혈액을 착하게 할 수 있고, 컨디션을 악화할 수 있고, 당뇨가 개거하거나 고혈압이 될 수 있는 이런 물질들과 관련된 어떤 식이 조절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4살짜리 남자의 만성 신부전애를 봤거든요. 지난주에 가서 성인간호 가르치면서. 걔는 이유 없이 그냥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투석을 하러 병원에 이틀에 한 번씩 등장하는 애야. 근데 걔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핫바가 그 다음에 설레임을 그냥 주식으로 한대. 병원 시기도 안 먹는데, 당뇨 시기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간호 학생들이 2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 들어가서 물어봤대. 학생분 소변과 혈액검사 수치가 너무나 안 좋고 이게 투석이 잘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랬더니 그 아저씨 안 먹어도 생기고 먹어도 생기고, 자기는 21살 때부터 병원을 집보다 더 가차이 하고, 자기는 오피스에 얻었다. 이거 투석하려고. 자기는 동네엔 투석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핫바와 삼각김밥도 먹으면 그냥 자살이다. 이것도 못 먹으면. 그거를 되게 노래하듯이 한대. 소울을 담아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이 학생은 어떻게, 이 남자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신부전은 여러분 이제 가보면 우리가 이제 인공신장실이라고 하는 것에서 별도로 무균적으로 계속 투석을 해주고, 피부 컨디션, 혈관의 상태, 여러 가지 검사를 추적하고 시기도 잘 관리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다니는 곳이에요. 똑같은 월급에 거기를 가시면 되게 보람있죠. 환자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요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만성 신부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일단 신장의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건 수분 섭취와 나트륨, 염분 섭취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신부전이 되면 간에도 같이 이상 증상이 동반돼서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백질 같은 경우가 많이 먹게 되면 간에서 이렇게 단백질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 해독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져서 간성 혼수 상태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진 상태로 신장 기능을 못하면 단백질을 먹어도 다 소변으로 단백뇨로 그냥 버려버리는 수도 있고 이래서 기능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를 조금 괜찮아지면 하고 조금 컨디션 안 좋아지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고 해서 단백질도 되게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거의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염분,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병을 치료하려면 고칼로리, 고열량 섭취를 해서 비타민도 잘 섭취하고, 무기질도 섭취하고, 그 외에 다른 성분들로 보충을 해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열량 조절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염과 저수분.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요, 일단 고단백이 어려워요.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돼요. 신장이 이제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단백질을 재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다 그냥 단백뇨로 단백질을 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33번은 그런 걸 물어보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저염, 저나트륨과 저수분, 수분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세 A씨가 산행 중에 미끄러져 하지 골절을 입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병원에 지금 골절 입은 상태로 입원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간호 준비를 해야 되냐면 아니다. 거기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다가 간호조무사인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자격증은 있는데 가다가 산행 중에 미끄러져서 골절을 입은 것 같은 패턴을 보이는 환자를 만난 거예요. 현장에서. 이거 응급간호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골절 부위는 부모, 시작, 부모 또는 고정. 딱 고정하거나 분목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골편이 안에서 다른 신경이나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큰 사고로 이어져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를 보니까 자기가 막 수기로 발목을 맞출 수 있다며 골절이 분명 환자의 발목을 막 뒤틀려서 더 부러뜨렸어. 나 봤어. 그래, 너무 심각한 거야. 그 할아버지가 무슨 도사처럼 머리를 묶고 남한산성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이렇게 겹질려서 이건 분명히 골절이야. 발목은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삐끗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힘이 가해지면 이렇게 꺾어지면서 다른 쪽 뼈가 디스로케이션, 이 관절이 있는 부위를 벗겨나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건 분명히 골절인데 자기가 수기로 이걸 맞추는 사람이라면서 막 조절하는데 아저씨는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래 내가 신고했어, 경찰에. 비의료인이 다친 사람을 자기가 수기로 맞춘다면서 지금 여기 난장판이다. 또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서 그 할아버지 보러 정체가 어떻게 되냐?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비의료 행위를 했냐? 막 물어보고 119가 와가지고 분목을 딱 해가지고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골절을 의심하거나 관절에 이상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 부모.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정, 부동. 이런 형태로 딱 고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큰 손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 얘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뭐부터 산다? 근데 현장에 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딱 고정을 한 다음에 옷이라도 벗어서 고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싫으면 산에 안 가시면 돼요. 자, 산후에 자궁출혈이 있는 산모에게 취할 수 있는 중재로 산후에 자궁출혈은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자궁에 태반이 부착되어 있는 부위, 그 다음에 아기가 낳고 나면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이제 오로라고 하는 물질이 밖으로 나와서 어쨌든 천천히 한 3일 정도는 진한 색의 아주 비릿한 출혈의 양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출혈의 흔적이 보이고요. 걔네들이 아물어가면서 한 일주일 동안 갈색 패턴으로 지혈이 돼가고 나머지 한 열흘은 부드럽게 크리미하게 화이트닝하게 오로가 바뀌면서 이제 자궁 내막에 태반 탈락 부위라든지 수축이 잘 돼서 이제 더 이상 감염이라든지 출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밖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자궁 출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다른 사람보다 출혈량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여주는 산모인데 이 사람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 출혈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200에서 300cc 정도의 출혈이 있고
제왕절개는 2배 이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500에서 600. 근데 그보다 패턴이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자궁이 잘 수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바깥에서는 자궁저부. 자궁저부는 자궁 머리 쪽이에요. 제일 올라와 있는 쪽. 배꼽 아래로 내려가 있거든요. 아기를 낳고 나면 거기를 꾹 눌러주는데 거기를 꾹 눌러주는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보통의 병원에 거기서 한 500에서 1kg 되는 모래주머니를 올려놔요. 꽉 눌러주라고. 그래서 이제 자궁저부 마사지 모래주머니를 적용해 주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근육이 수축되려면 따뜻한 물이 좋아요? 아니면 차가운 물이 좋아요? 필요하면 정상 분만 산모의 경우는 아이스팩을 대요. 아이스팩을 대요. 그 다음에 주사 중에 옥시토신, 카베신, 이런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자궁 수축 호르몬들이 있는데 걔를 섞은 수액을 줘요. 옥시토신, 카베토신 이게 같이 쓰는 약이거든요. 예, 자궁 수축제를 주사로 주기도 해요. 그래서 35번은 우리가 병원에서 출혈이 있는 산모의 출혈을 빨리 먹게 하기 위해서 자궁저부를 마사지해 주거나 머리주머니를 반영해 주거나 냉찜질을 해주거나 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뭘 줘요?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뇌하수체 후엽 어디 있어요? 뇌 아래쪽에 작은 콩 모양으로 앞과 뒤가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의 내분비줄기거든요. 이 앞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말고 뒤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딱 두 개가 있어. 옥시토신. 그 다음 무슨 신이 있어? 옥시토신 말고. 응?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옥시토신하고 두 개의 신이 있잖아. 혈압을 올리는. 이따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이제 옥시토신, 이제 일단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얘는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 있고 산후에 자궁 수축을 돕을 때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투약하는 전형적인 약품입니다. 마저프레신 생각이 났어. 이게 내 나이의 한계야. 어제 한 얘기를 오늘 바로 얘기할 수 없는 거. 마저프레신 들어봤죠? 어머! 다음 달에 시험 보는데 오늘 처음 들어보면 큰일 났는데 어쨌든 그러면 하나만 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돼서 자궁 수축을 돕는 호르몬 누구예요? 그러면 얘가 재밌어. 얘가 분만 1기에 자궁 수축을 해서 태아를 밖으로 내보내는 힘, 그걸 우리가 만출력이라 그래요. 파워라고 하거든. 그 힘을 발휘할 때 진통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지. 옥시토신이.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맞잖아. 자궁이 수축돼야 얘가 나갈 거니요. 그래 이제 자궁 수축할 때 우리가 진통이 생긴다고 하고 이 진통이 생기는 게 분만 1기부터잖아. 그래 진통이 오래 생기면 분만 1기가 길어지는 거고 진통이 빨리 생기고 강해져가지고 분만 1기가 짧아지면 분만 2기에 순풍 애를 낳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디서 분비되는 원래 자연적인 내분비 호르몬이라 했어. 뇌하수체 후엽. 그 애기 낳을 때 혈압이 높아져 낮아져? 아야 하는 사람 있어? 애기 낳을 때? 그죠? 이제 이렇게 통증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때가 분만 1기인데요. 이때 관여하는 호르몬 또한 옥시토신. 얘가 자궁 수축을 도와가지고 분만 2기에 순풍 애를 낳고 순풍 태반을 만출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옥시토신을 우리가 투약을 통해서 자궁 수축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약물요법으로 중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도 합성이 되지만 우리가 약물 투약으로 자궁 수축을 돕고 출혈을 예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약품으로도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약물. 그거 누구예요? 옥시토신. 자, 35문제 11개 교과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서 이제 점심시간까지 전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